개인의 유불리보다는 국가의 미래, 먼 미래를 봐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이른바 의대 교수에 이어서 개원 의사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온 사회가 대립과 투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의대 교수들의 또 의료인들의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의대 정원이 필요한 건가? 또 의대 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로 동일한 안을 제시를 하면은 정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대 정원 2,000명 문제가 적어도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사협회, 의사단체들이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공은 또 의사협회 또 의사단체들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2,000명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의사 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11만 5천 명인데, 의대 신입생이 의사가 되는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은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 정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된 인력이 배출이 되는 10년 이후까지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2,000명도 적어도 의사가 탄생하는 시점까지는 지금까지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향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그래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 또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을 해서 이 의료 인력 수급의 추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이 수치는 적어도 근거가 있다. 이런 의미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도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또 근거도 없이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의학 본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당시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가 의학 본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해에 351명의 의대 정원 숫자를 줄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4년이 흘렀으니까 그 줄어든 한 해에 351명이
24년이 누계된 것이 지금 현재 한 10,000명 정도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인가,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인가 2022년에 다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간 400명, 그래서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벌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개혁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 또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고 그동안 의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용을 해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서 타협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저희 아투TV에서 이슈 앤 피플 이 코너에서 오늘 아주 귀중한 분 한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면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요.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백승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이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죠. 네. 저희가 이게 아투TV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됐고요. 지금 구독자 30만 명을 넘어서서 50만, 100만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승주 전 의원님 같으신 이런 분들이 자주 나와 주셔서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들 넣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시는 것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구독자 늘어나는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현직을 소개할 때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적어도 전쟁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고 국방부 산하에 있는 산하 조직입니까? 아니면 별개 민간기구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국방부 차관을 했지만 네. 전쟁기념사업회는 여기 임명되고 나서 좀 더 하는 일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네. 지난 4월 18일자로 고위공직자 개념입니다. 그 설치 법령에 의해서 1989년에 만들어진 전쟁기념사업회 설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공공기관이고요. 공공기관인데 설립 목적에 하는 일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전쟁의 어떤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또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 문제 중요한 기능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네, 네. 첫째는 전쟁기념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렇습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 옛날 서울에 보면 나왔던 육군본부 자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넓은 부지에 차지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의 11개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울러 또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 박물관. 네.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습니까? 전쟁기념관 외에 또 전쟁기념사업회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린이 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하루 750명 예약을 해서 방문할 수 있는데 뭐 30초면 다 부킹이 예약이 끝나는 예.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빈이 많이 와서 공공외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의원님을 우리 이슈앤피플에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성한 박근혜 회고록 이 책을 사서 정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박근혜 회고록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점에 가시면은 아주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회고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있었던 내용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과정들을 담담하게 또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안보 파트가 있고 세 번째는 정책 분야가 있고 네 번째가 탄핵 이후에 이 얘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정치 부분이라든지 제4장 탄핵 이후의 얘기를 읽어보면서 매우 좀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소위 회고를 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아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 백성주 전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백성주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이 회고록 보셨죠? 예, 저는 그 출판 기념회가 대구에서 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정치할 사람은 참석하지 말고 정치를 이번 총선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초청했다는 제가 뭐 요청을 해서 그 출판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책도 구입해서 뭐 우리 저 정독 수준 아니지만 쭉 읽으면서 뭐 한꺼번에 못 읽겠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 정치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백성주 전 의원님 모셨기 때문에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저 회고록에 보면은 우리 백승주 차관님에 대한 설명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부분이 아마 여기 328페이지에 있는 카디즈 밤새 고민 끝 카디즈 확대 강공 당황한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나는 중국과의 협상을 담당한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중국 측에 차디즈 구역에서 이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카디즈를 확대해 이어도와 마라도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차관님 이 카디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우리 이 구독자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카디즈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어둠을 지나 미래로란 책자에 보면 저와 관련해서 이제 그 대북 신뢰 프로세스, 대북적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받을 학자의 이름으로 제가 나오고 가장 또 많이 실명이 저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 이제 카디즈죠. 카디즈는 우리가 그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이라 해서 방공식별 구역은 민간 항공기가 그 구역에 들어오면은 식별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물리적 제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일종의 영공 개념이죠. 완전 영공은 아니고 영공 영해와 같은 그런 동일시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는 들어오지 마라. 대신 들어올 때는 알려주고 노티스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줘야 되고 이런 지역을 우리가 방공식별 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은 선언한 나라들도 있고 선언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은 코리아를 넣어서 카디즈라고 그러고 중국의 방공식별 차이나를 넣어서 차디즈. 일본의 아디즈인데 K는 그러니까 카디즈, C는 차디즈 이렇게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방공식별 자디즈가 되겠네요. 참고로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은 전쟁 중에 미군이 선포했어요.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당연하게 거기에 우리 독도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영공, 네. 공력이라는데 또 공력 개념에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중국이 이걸 선언하고 있지 않다가 그 당시에 13년 11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중국도 이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어요. 네. 그 구역이 상당 부분 이어더라든지 우리가 영해 개념이 되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겠네요. 포함되어 있어서 중국이 거의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논란이 있었죠. 네, 네. 이건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회고록을 보면서 어떻게 그때 일을 그렇게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네. 메모를 하셨는지 어쨌든 기억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써놨는데 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안보부처에서도 잠깐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예. 청와대 안보실 특히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 한반도 주변에 있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긴장이 조성되는 걸 막아야 되고 특히 네. 이거 뭐 그 책에는 안 나왔지만 또 일본으로서 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변국들 네. 같이 민감하게 대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감 정도로 네. 중국이 발표를 유감 정도로 해서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중 간의 관계가 좀 좋았던 좋았죠. 시기죠? 예, 좋았죠. 네, 아주 네. 좋았죠. 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제가 차관으로서 네. 그 일을 다루면서 이 기회에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 확장하려고 많이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어도 말아도 해서 네. 그런 부분의 차제에 한번 확장하자. 유감 정도가 아니고 맞불 작전으로 한번 세게 하자. 네, 이렇게 네. 입장에서 나그 외교부랑 서로 그 NSC에서 그 당시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좀 조율을 하면서 네. 도저히 이 당시에 그 해고록이 안 나와 있지만 저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센터 문제 때문에 네. 지역에 구미 지역에 내려가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10시 이후에 오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심을 10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새벽 6시에 전화 온 거예요. 새벽 6시 6시. 상상이 갑니까? 네. 대통령께서 거기 직접 전화를 그 하셨네요. 기록들은 6시쯤이라고 했네요. 그 네. 기록들 아마 네. 10시에 돌아오셔서 새벽 6시까지도 그 문제를 외교부 입장, 안보실 입장, 국방부 입장을 쭉 고민을 한 흔적이 네. 담겨져 있고요. 그 고민을 하시다가 국방부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국방부 입장대로 강공으로 가자. 내일 한중 국방전략대학 제가 차관으로서 당사자입니다. 네, 회담 네, 대표고 네. 중국은 왕관중이라는 사람이 네. 대표인데 만나면은 우리도 확장하겠다고 밝혀라. 그 당시에는 이 대화가 그당 예정돼 있었던 회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돼 미리 있어서 예고. 네. 그걸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새벽 6시에 대통령 입장이 정해진 거예요. 네. 그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나 네. 대통령이 확고하게 이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회의 때 그 당시 중국이 한 10가지 정도 이유를 대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대통령 입장을 전달해서 어쨌든 관철시켰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어요. 네, 네, 네.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했던 시기인데 그런 시기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조금 늦어졌지만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입장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확장했던 그 일이 저 실명을 담았던 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뭐 안보실장님도 계시고 또 네. 당시 장관님도 계시고 최종 결심은 대통령이 하신 거지만 네. 대통령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결정으로 네. 생각하셨구나 생각하는데 네. 저로서는 그 신부로만 입장했지만 회담장에서 네. 역사적인 저도 보람을 느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너무나 그 새벽 6시까지 고민한 흔적을 네. 회고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13년 12월 8일 날 공식 발표를 했고 여기 책에 보면은 카디제는 62년 만에 재설정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 영역은 영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공과 영해도 영토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임기 중에 국가 영역을 한층 더 확보했다는 점을 흡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 10년 넘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11년 지났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 항공의 어떤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알려주고 네. 이제 좀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방공식별 구역을 근거로
중국 항공이나 제3국 항공이 들었을 때 경고도 할 수 있고 통제에 대한 경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네. 중국이 좀 지키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51년도에 사실 이 방공식별구역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전쟁 중에도 미국이 독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넣고 일본은 자디지에 빠져 있거든요. 네. 이것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국제법적으로 강력한 하나의 대응 기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공식별구역 확장은 지금 일부에서는 또 중국, 제3국이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뭐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일부러 폐암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선언 자체는 네. 중국에 맞장서서 우리가 확장한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주변국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결단이다. 자디지하고는 충돌되지 않나요?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 방공식별국이 일본, 중국, 한국이 약간씩 공통되는 충돌되는 있겠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선을 근거로 방공식별국을 몇 대 위반했고 민간 항공이 될 때 위반했으니까 퇴거하시오. 퇴거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네. 그것을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338페이지에 보면은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를 또 다루게 되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미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결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작심한 사안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중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새로 맺은 겁니까? 아니면 깨진 거를 복원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까지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이 사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류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김현희 사건 알죠? 아, 칼기 폭파범. 네. 칼기 폭파부 사건이 아니고 그때 우리 항공기가 소련 83년에 격추. 사련에 이렇게 소련 미사일로 그 일이 있고 또 김현희 칼기 폭파 사고 있을 때 그때 범인을 찾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군사위성에 의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그 일본 보고 우리가 먼저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을 맺자 했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한테 큰 도움 받을 거 도움 줄 거면서 안 할라 했는 거예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실익이 근데 없다고 그 부분이 80년대 말 우리가 먼저 했던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걸 대통령이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또 미국이 말하자면 동맹 그물망 정책이라 해서 양자 동맹 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미국의 동북아 안보 태세를 좀 강화하는 글로벌 차원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이 정책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좀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정에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유명한 사건이죠. 현재 김태효 당시에 그러니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했다가 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당시 김태효 지금 차장이 대외 전략비서관인가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책관으로 됐었죠. 그 문제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차관회의를 안 거치고 국무회에서 해결한 바로 올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또 약간 외교전 있어서 추진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지소미아 추진 문제에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 협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련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협정이 조금 추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때도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일본의 국방 자위대 차관 또 저하고 이제 해서 삼국 간의 정보 교류 각서를 한번 만들어서 티각이라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 못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 이게 일본만 하는 게 아니고 27개나라는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간의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이 문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차관 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동기와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2010
그 6년도 2016년 10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때 이제 한일 간 지소미아를 하기로 네. 그 결정했는데 10월 25일부터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말하자면은 참 생각에도 제가 좀 그합니다만 그 탄핵이 네. 논의가 시작되는 맞습니다. 아주 예. 어려운 지경이 있었는데 네네. 2016년 10월 27일에 발표를 그런데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탄핵이 11월 그런데 달에 그때 이제 나왔죠, 저는 11월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예, 예, 예. 당의 네. 국회의원 신분 국방위원이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안보실장이 이거 꼭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좀 국방위원으로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전화를 제가 받고 이랬습니다만 근데 그때 제가 사실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차관으로 있다가 저 국회의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전국에 대통령께 조금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보실장의 의혹 때문에 이 대통령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해고록을 읽으면서 그 지소미아를 그 개인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소미아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심하에 추진했다. 그리고 네. 그 전국 속에서 11월 23일 날 체결했죠. 해결한 걸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진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네. 지소미아 체결했고 그것을 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라고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은 것을 보고 참 대통령님 나라 사랑하는 거, 네. 나라 안보 걱정하는 거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저 이 책을 읽고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김관진 안보실장 제가 멋있던 장관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 신문으로서 이렇게 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된다고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의지가 대통령으로 나왔구나 이번 네.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한미 간에는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 한일이 안 돼서 한미일 전체적으로 안보 정보 교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한일 간에만이라도 해야 북한 문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유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미를 한꺼번에 보는 속에서 이걸 본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본 겁니까? 그 북한의 어떤 미사일 또 핵실험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네. 신속하게 교류 협력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이 판단이 전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일제강점기 이후의 어떤 불신과 네, 또 네.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어떤 안보 군사 거기에다가 협력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정보 교류 각서도 교환돼 있지만 이걸 또 현실화시켜서 좀 더 긴밀하게 정보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과 그 한국 간의 지소미아 체결은 단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미일 안보협력, 특히 미국과 한미 동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구조가.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미국의 군사 안보 지도자를 만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그 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교류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 국가 안보상으로 필요했다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결심했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자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 또는 뭐 이런 것을 따지면은 이게 나의 표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특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에는 탄핵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것도 결과를 얻어냈다는 데 대해서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소신을 이렇게 펼친 부분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총선이나 대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살아왔던 모든 인생, 명예가 송두리째 지금 도전받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안위와 관련된 문제, 안위와는 좀 떨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네. 이게 안보상의 문제인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조연하게
결심하고 또 국회를 설득해서 체결했고 그것을 이 회고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자체가 네. 정말 제가 그걸 이 회고록을 안 봤더라면 네. 그 당시 안보실장이 밀어붙인 것으로 제가 네. 오해할 뻔했어요. 그러나 네. 이 회고록을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의 안이 정치적인 어떤 정치 생명에 이렇게 백척간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네. 오늘 참 차분하게 이렇게 분별 있게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뭐 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치게 있는 또한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를 지금도 스스로 있게 존중하는 모습이 네. 저는 뭐 참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오전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치적 득세를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이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개인의 안위, 개인의 유불리보다는 국가의 미래, 먼 미래를 봐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추진할 때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지소미아 이 협정 체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생명을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네. 가족을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네. 일을 한 거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네. 개인의 정치 생명이 이렇게 시시각각 어려움에 처해 가는데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지소미아를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추진한 모습은 저는 이 회고록에서 제가 볼 때 참 저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소미아 추진한 마지막 과정에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심정에서 안보실장하고 토론도 했거든요. 네. 했었는데 대통령이 단칼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였고 임기 중에 꼭 마치고 싶었다 이 말에 제가 조금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